단 한 명의 탈북으로 한반도가 전쟁 직전까지 갔던 날이 있었습니다. 북한 고위 간부가 야간에 북방 한계선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총성이 울렸습니다. 그는 단순한 탈북자가 아니었습니다. 군 내부 기밀을 모두 손에 쥐고 있는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그에게 탈출 실패는 곧 즉결 처형을 의미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2024년 5월의 어느 습한 밤이었습니다. 강원도 화천 최전방의 GP502 구역은 숨막히는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공기 중에는 눅눅한 흙내음과 짙은 풀숲의 향기가 뒤섞여 코끝을 찔렀습니다. 경계 근무를 서던 박상사는 야간 투시경 너머로 펼쳐진 녹색의 세상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나뭇잎 하나 흔들리지 않는 고요함이었지만 박상사의 등줄기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서늘한 소름이 돋았습니다. 베테랑의 직감이 그에게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북측 비무장지대 깊숙한 곳에서 한 남자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덩굴을 헤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리 영호 대자였습니다. 북한의 작전국에서 핵심 기밀을 다루던 인물이었죠. 그는 지금 가슴 안쪽 주머니에 든 소형 저장 장치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 안에는 한반도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가공할 만한 정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리 대자의 군복은 이미 땀과 진흙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날카로운 가시덤불에 긁힌 뺨에서는 비릿한 혈흔이 배어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통증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개짖는 소리와 금속성 마찰음이 그의 심장을 요동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탈출한 지 불과 10분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북한군 내부는 이미 발칵 뒤집혀 있었습니다. 리 대자의 부재를 확인한 평양의 지휘부는 즉시 전군 비상령을 선포했습니다. 그를 생포하라는 명령과 함께 만약 실패할 경우 결코 남쪽으로 넘겨주어서는 안 된다는 잔혹한 지시가 하달되었습니다. 북한의 최정예 추격조인 민경대원들이 AK-47 소총의 노리쇠를 당기며 리 대자의 흔적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사냥개가 먹잇감을 쫓듯 그들의 발걸음은 리 대자가 지나간 자리를 정확히 짚어내고 있었습니다. 남측 GP502의 TOD 운영경인 김일병은 모니터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화면 한 구석에서 희미한 열 감지 신호가 포착되었습니다. 그것은 고란이나 멧돼지의 움직임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매우 신중하지만 절박하게 움직이는 인간의 형상이었습니다. 김일병은 떨리는 목소리로 박상사에게 보고했습니다. 북방 한계선 인근 200m 지점에서 미확인 표적이 남하하고 있다고 말이죠. 박상사는 즉시 망원경을 가져와 해당 지점을 확인했습니다. 열상 장비에 비친 남자의 움직임은 처절했습니다. 그는 지뢰지대를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인간이 넘을 수 없는 선이었습니다. 발밑에는 수십 년 된 녹슨 지뢰들이 도사리고 있었고 머리 위로는 적의 감시 카메라와 저격수들의 총구가 번득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리 대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밟는 흙의 감촉 하나하나에 집중했습니다. 마른 나뭇가지 하나를 밟는 소리가 정적을 깨뜨릴 때마다 그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단 한 걸음만 잘못 내디뎌도 조국의 품에 안기기도 전에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리 대자의 뒤쪽에서 강력한 서치라이트 불빛이 어둠을 찢으며 나타났습니다. 북한군 추격조가 리 대자의 위치를 특정한 것이었습니다. 고막을 찢는 듯한 고함 소리가 비무장지대의 정적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추격조장은 리 대자에게 즉시 멈추지 않으면 발사하겠다고 위협하며 험악한 말을 쏟아냈습니다. 리 대자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남쪽의 GP 불빛만을 바라보며 죽을 힘을 다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박상사는 긴박하게 상황을 상부에 전파했습니다. GP 내의 모든 대원들에게 즉각적인 전투준비 태세를 갖추라고 명령했습니다. 대원들은 K2 소총의 안전장치를 해제하고 총구를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고 대원들의 거친 숨소리가 방풍함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박상사는 대원들에게 아군의 사격 허가 없이 절대 먼저 쏘지 말라고 강조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했습니다. 순간 북측 구역에서 불꽃이 번쩍였습니다. 추격하던 북한군이 리 대자를 향해 사격을 개시한 것입니다. AK-47의 육중한 파열음이 밤 공기를 뒤흔들었습니다. 총탄들은 리 대자의 발치와 머리 위를 스치며 나무 줄기를 박살냈습니다. 파편들이 사방으로 튀었고 화약 냄새가 바람을 타고 남측 초소까지 풍겨왔습니다. 리 대자는 비명을 지르며 땅바닥을 굴렀습니다. 그의 왼쪽 어깨 부근에서 붉은 액체가 배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탄환이 그의 몸을 스치고 지나간 것이었습니다. 남한군 지휘부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최 대위는 지상작전사령부에 긴급 보고를 올리며 대응사격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복잡했습니다. 적이 남측 영토를 직접 파격한 것이 아니라 자기 측 구역에서 탈북자를 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리 대자가 쓰러진 지점은 이미 군사 분계선을 불과 수십 미터 남겨둔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주저한다면 소중한 정보 자산인 그를 눈앞에서 잃게 될 판이었습니다. 최 대위는 결단했습니다. 그는 대원들에게 현 위치에서 리 대자를 엄호할 수 있는 준비를 마치라고 지시했습니다. 북한군 추격전은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그들은 리 대자를 확실히 처리하기 위해 군사 분계선 근처까지 육박해왔습니다. 그들의 청부는 이제 리 대자뿐만 아니라 남측 초소를 향해서도 위협적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박상사는 자신의 K2 소총 가늠쇠 너머로 적의 움직임을 추적했습니다. 적의 손가락이 방아쇠를 당기는 찰나의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그의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려 눈가를 적셨지만 눈을 깜빡일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 순간 다시 한번 북한군 쪽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단발 사격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발의 총탄이 리 대자가 쓰러져 있는 숲을 속을 완전히 헤집어 놓았습니다. 흙먼지가 구름처럼 피어올랐고 나뭇잎들이 가루가 되어 흩날렸습니다. 리 대자는 고통에 신음하며 흙바닥을 기었습니다. 그의 손끝정 이미 피투성이가 되어 손톱이 뒤집혀 있었지만 그는 필사적으로 남쪽을 향해 팔을 뻗었습니다. 남측 지피의 최 대위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전 대원에게 리 대자의 생존을 위해 대응 사격을 실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다만 적을 직접 겨냥하기보다는 리 대자 주변에 위협 사격을 가해 적의 접근을 차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지피의 K3 기관총이 불을 뿜기 시작했습니다. 둔탁하고 빠른 발사음이 사방을 진동시켰고 뜨거운 탄피들이 바닥에 떨어지며 챙그랑거리는 금소금을 냈습니다. 남과 북의 총성이 비무장지대의 한복판에서 어지럽게 교차했습니다. 밤하늘은 예광탄의 궤적으로 붉고 푸른 선들이 그어지며 기괴한 풍경을 만들어냈습니다. 폭음과 진동이 땅을 흔들었고 새들은 비명을 지르며 숲속을 빠져나갔습니다. 리 대자는 그 아비규환의 중심에서 정신을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는 자신이 여기서 눈을 감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북한군은 남측의 대응 사격에 당황한 듯 잠시 주춤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더 큰 화기를 동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북측 후방 진지에서 145mm 고사총의 총구가 이쪽을 향해 돌아가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상황은 이제 단순한 탈북 추격전을 넘어 국지전의 양상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남측 지휘소의 모니터에는 적의 포병부대가 방해를 시작했다는 긴급 첩보가 쉴 새 없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박상선은 무전기를 통해 들려오는 긴박한 지시들을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리 대자는 이제 남측 초소 통미까지 기어왔습니다. 그의 숨소리는 거칠고 불규칙했습니다. 박상선은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대로 두면 리 대자는 과다출혈로 최후를 맞이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는 옆에 있던 김일병과 이 소령을 바라보며 저 사람을 데려와야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적의 총탄이 빗발치는 그곳으로 나가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북한군 진지 쪽에서 거대한 불꽃이 다시 한번 치솟았습니다. 이번에는 소총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더 크고 강력한 것이 남측 지피를 향해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공기를 가르는 날카로운 퉁차름이 들려왔고 박상사는 대원들에게 모두 엎드리라고 소리쳤습니다. 고막을 마비시키는 강력한 폭발 압력이 공기를 찢으며 지피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적의 82mm 비반 중포탄이 지피 우측 방벽에 정통으로 내리꽂힌 것이었죠. 단단한 콘크리트 벽면이 순식간에 가루가 되어 흩날렸고 매캐한 시멘트 먼지가 대원들의 시야를 가렸습니다. 박상사는 입안 가득 씹히는 모래먼지를 뱉어내며 대원들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직접적인 피해는 없었지만 적의 공격 수위가 이미 선을 넘었다는 사실은 분명했습니다. 최 대위는 지상작전 사령부의 명령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즉시 연막탄 발사를 지시했습니다. 지피 상부에 거치된 연막탄 발사기에서 대여섯 발의 탄환이 공중으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곧이어 리 대자가 쓰러져 있는 구역 일대에 짙은 백색 연기가 장막처럼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화학적인 냄새가 코를 찔렀고 시야는 불과 1m 앞도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좁아졌습니다. 이것이 리 대자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박상사는 김일병의 어깨를 툭 치며 자신을 따르라고 신호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피의 철문을 열고 어둠과 연기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발밑의 풀들은 이슬에 젖어 미끄러웠고 간간히 발에 걸리는 돌뿌리들은 그들의 전진을 방해했습니다. 박상사는 K2 소총의 개머리판을 어깨에 밀착시킨 채 연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적의 사격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적들은 연막 속을 맹목적으로 쏘아대고 있었습니다.
총탄이 머리 위 나뭇가지를 꺾으며 지나가는 소리가 소름 끼치도록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10여 미터를 기어갔을 무렵 박상사의 손에 축축하고 끈적한 감촉이 닿았습니다. 리 대자의 군복이었습니다. 그는 고통 때문인지 아니면 공포 때문인지 온몸을 미세하게 떨고 있었습니다. 박상사는 리 대자의 귀에 입을 가까이 대고 아군인이 안심하라고 낯대국절였습니다. 리 대자는 초점이 흐릿한 눈으로 박상사를 바라보며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가슴 주머니를 가리켰습니다. 그 안에는 그가 목숨을 걸고 가져온 그 기밀 장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김일병은 리 대자의 하체를 받쳐들었고 박상사는 그의 상체를 끌어안았습니다. 성인 남성의 무게에 방탄복과 장비의 무게까지 더해지니 한 걸음을 떼는 것조차 고역이었습니다. 폐부 깊숙이 차가운 공기와 매연이 들어와 가슴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등 뒤에서는 북한군 추격조가 군사 분계선을 넘어오려는 듯 거친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연막탄의 효과가 서서히 거치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며 백색 장막이 찢어지자 그 틈으로 북한군 민경대원 서너 명의 실루엣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불과 30m 거리까지 접근해 있었습니다. 적의 분대장은 미 대자를 발견하고는 소리를 지르며 부하들에게 사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AK-47의 총구가 불을 뿜으려는 찰나 남측 지피에서 대기하던 이 소령이 K3 기관총으로 대응 사격을 퍼부었습니다. 145mm 고사총 탄환이 지면을 타격할 때마다 땅이 파도처럼 출렁였습니다. 박상사는 리 대자를 자신의 몸으로 감싸 안으며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머리 위로 흙더미가 폭포수처럼 쏟아졌고 고막은 끊임없는 폭음으로 인해 먹먹해졌습니다. 김일병은 공포에 질려 숨을 헐떡였지만 박상사의 단호한 눈빛을 보고는 다시 리 대자의 다리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북한군은 이제 단순히 리 대자를 저지하려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GP 후방의 적 포병 진지에서는 방사포의 포신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만약 방사포가 발사된다면 이 구역 전체가 초토화될 것이 뻔했습니다. 최대위는 무전기를 부여잡고 상부에 공중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아군의 전투기가 출격하지 않는다면 대원들의 생사를 장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던 것이죠. 박상사는 리 대자를 끌고 다시 전진하기 시작했습니다. 팔 근육은 비명을 질렀고 무릎은 돌바닥에 긁혀 피가 났지만 통증을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오직 저 앞에 보이는 GP의 철문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리 대자의 의식은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상처 부위에서는 여전히 붉은 선혈이 솟구쳐 나와 박상사의 전투복을 검게 적시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북측 하늘에서 거대한 섬광이 번쩍였습니다. 그것은 조명탄이 아니었습니다. 지면을 뒤흔드는 육중한 궤도음과 함께 적의 전차들이 전진 배치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비무장지대 내부에 전차가 등장했다는 것은 사실상의 전면전을 의미했습니다. GP 내의 대원들은 일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역사의 거대한 소용거리 한복판에 서 있다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박상사는 GP 문턱에 거의 다다랐습니다. 이제 불과 5m만 더 가면 안전한 방벽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적의 저격수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박상사의 발치에 탕환이 박혔습니다. 조준 사격이었습니다. 적의 저격수는 박상사와 김일병의 움직임을 완전히 읽고 있었습니다. 한 걸음이라도 더 움직이면 심장을 꿰뚫겠다는 침묵의 경고였습니다. GP 안의 이 소령은 적 저격수의 위치를 찾기 위해 열상 장비를 훑었습니다. 하지만 적은 노련했습니다. 발사 후 즉시 위치를 옮기며 아군의 눈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박상사는 리 대자를 바닥에 내려놓고 K2 소총을 고쳐잡았습니다. 그는 김일병에게 자신이 엄호 사격을 하는 동안 리 대자를 끌고 안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했습니다. 김일병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저었지만 박상사의 서슬퍼런 명령에 이내 입술을 깨물며 리 대자의 옷가지를 거머쥐었습니다. 박상사는 심호흡을 하며 가늠새 너머의 어둠을 응시했습니다. 적 저격수의 총구에서 나오는 아주 미세한 섬광이라도 포착하기 위해 모든 감각을 곤두세웠습니다. 바람의 방향, 공기의 습도, 심지어 자신의 심장 박동수까지 조절하며 그는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었습니다. 1초가 1년처럼 느껴지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적의 전차포가 GP를 향해 불을 뿜었습니다. 125mm 주포에서 뿜어져 나온 거대한 화염이
칠흑 같은 밤하늘을 찢어 발겼습니다. 포탄이 공기를 가르는 소리는 단순한 소음이 아니라 거대한 금속판을 찢는 듯한 파열음이었습니다. 1초도 안 되는 짧은 순간 포탄은 음속을 돌파하며 GP502 구역의 정면 외벽에 격돌했습니다. 지면을 뒤흔드는 강력한 진동이 GP 전체를 휘감았습니다. 마치 거대한 거인이 발로 땅을 구르는 듯한 충격이 발바닥을 타고 머리끝까지 전해졌습니다. 박상사는 폭발의 충격으로 몸이 공중으로 붕 떴다가 다시 지면으로 사정없이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귓가에는 삐 하는 고주파의 이명이 날카롭게 파고들었고 주변의 모든 소리가 마치 물속에 잠긴 듯 먹먹하게 들려왔습니다. 자욱한 먼지와 화약 연기가 폐부 깊숙이 박혔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리 대자의 몸을 덮치며 흙바닥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갔고 잘게 부서진 콘크리트 파편들이 비처럼 쏟아져내려 박상사의 등가죽을 아프게 때렸습니다. 정신을 차리려 애쓰며 눈을 떴을 때 박상사는 자신의 시야가 붉게 물들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마에서 흘러내린 피가 눈가를 적시고 있었죠. 그는 떨리는 손으로 주변을 더듬었습니다. 옆에 있던 김일병은 충격으로 잠시 정신을 잃은 듯 바닥에 엎드려 있었고 리 대자는 가느다란 신음을 내뱉으며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박상사는 입안에 가득 고인 쇠맛 나는 피를 뱉어내며 김일병의 어깨를 강하게 흔들었습니다. 그는 정신을 차리라고, 여기서 멈추면 우리 모두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라고 김일병에게 소리 없는 외침을 보냈습니다. GP 내부의 상황도 처참했습니다. 최 대위는 지리서 벽면이 무너져 내리는 혼란 속에서도 무전기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상작전 사령부에 적의 전차포 사격이 시작되었다고 긴박하게 보고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발이 아니라 전면전을 불사하겠다는 의지라고 강조하며 즉각적인 포병 대응 사격을 요청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결연함이 묻어났습니다. 적의 전차는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야간 투시경 너머로 적의 T-62 개량형 전차 3대가 거대한 강철 그물처럼 육중한 궤도음을 내며 서서히 전진하고 있었습니다. 전차의 전면 장갑은 달빛을 받아 차가운 금속 광택을 내뿜었고 주포의 포신은 다시 한번 다음 사격을 위해 서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적들은 리 대자를 남측에 넘겨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전들은 리 대자를 남측에 못 잇고 고했자마다 스북간 글분이 오겠답니다. 적들은 리 대자를 긁고 모둠이 골러칩니다. 주포의 포신은 다시 한번 다음 사격을 물은 측근이고 육중한 고개를 줄었습니다. 강젠 폭반 도리역과 야간 치계가 주니맨 고개를 되물어 근조 리 대자를 포진문들이 있었습니다. 적들은 리 대자를 남측에 넘겨넘겨 이런 공고도 먼들언덥니다. 정진은 느부도만 포신물은 분인남 포보음에 떴었습니다. 야간 중정일의 고길문을 고마지고 있습니다. 적들은 동보듬이 잠몽연 고골납니다. 적의 문요들 포직이 당개문 적의 용정은 돌았습니다. 정부등 나문요 떴단 지피 지정다고 강조는 총계문 털어넣습니다. 저대의 전적은 번갯물리 이런 장지구는 정구었습니다. 정포제 짐점은 받자면 영박근 치부포면 지음원전 불이 갔습니다. 짐장은 보고를 종윤분 집있죠. 지만 준보더니 멍점이 정금 이런 제명 니부도멈 찬인 물도고 고래겠습니다. 짐원 찬인물은 보글럽니다. 작을 리 드지가 포보먹고 봄부지기 정겁니다. 짐은 부디 포골 반전 포주모입니다. 고금 미 담회를 대가 길었습니다. 정경 이런 총계문 본든더고님의 그곰 나안고도 치면지에 건친유에서 적들은 네 대자를 남측에 넘겨주느니 차라리 이 구역 전체를 지도에서 지워버리겠다는 속셈이었습니다. 박상사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김일병의 멱살을 잡아 일으키며 리 대자를 부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일병은 겁에 질린 눈으로 박상사를 바라보았지만 선임의 단호한 명령에 다시금 힘을 내어 리 대자의 팔을 자신의 어깨에 걸쳤습니다. 세 사람은 처절한 사투를 벌이며 지피의 안전지대를 향해 기어갔습니다. 발밑의 흙은 피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질척거렸고 공기 중에는 타버린 고무 냄새와 화약의 잔향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다시 한번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적의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측의 K1 전차들이 후방 진지에서 급히 기동하며 전방으로 전개되는 소리였습니다.
육중한 엔진음이 땅을 울리며 전우들이 도착했음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전차들이 사격 위치를 잡기까지는 아직 몇 분의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그 몇 분이 그들에게는 영겁의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북측 진지에서는 전차뿐만 아니라 보병들의 공격도 거세졌습니다. 적의 폭풍군단 소속 최장의 요원들이 어둠을 틈타 침투를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일반 보병과는 차원이 다른 속도로 지형지물을 이용하며 접근해 왔습니다. RPG-7 대전차 로켓포를 어깨에 맨 적의 사수가 바위 뒤에서 몸을 일으키는 모습이 박상사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적의 사수는 GP의 입구를 조준하고 있었습니다. 박상사는 자신의 K2 소총을 고쳐다봤습니다. 조준경 너머로 적의 실루엣을 고정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방아쇠를 지그시 눌렀습니다. 탕 하는 짧고 명쾌한 총성과 함께 적의 사수가 뒤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기뻐할 틈도 없었습니다. 또 다른 적들이 사방에서 개미떼처럼 몰려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리 대자를 제압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GP-502의 옥상에 거치된 K6 중기관총이 다시 한번 불을 뿜었습니다. 이 소령은 직접 총 손잡이를 움켜쥐고 적의 접근 경로를 차단하기 위해 탄환을 쏟아부었습니다. 대구경 탄환이 적의 방탄복을 뚫고 지면을 파헤칠 때마다 거대한 흙먼지가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적들의 기세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치 기계처럼 차갑고 정확하게 움직이며 아군의 방어선을 압박해왔습니다. 박상사는 이제 GP의 철문 입구까지 리 대자를 끌고 왔습니다. 김일병은 리 대자의 상처 부위를 압박하며 입구 안쪽으로 그를 밀어 넣었습니다. 리 대자는 의식을 잃기 직전 박상사의 전투복 소매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져온 정보가 대한민국과 전 세계의 운명을 결정지을 것이라고 가쁜 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박상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반드시 살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순간 박상사의 등 뒤에서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언제 침투했는지 모를 적의 공수대원 한 명이 박상사의 뒤를 잡은 것이었습니다. 적은 날카로운 대검을 치켜들며 박상사의 목덜미를 겨냥했습니다. 박상사는 본능적으로 몸을 틀어 공격을 피했지만 적의 강한 힘에 밀려 지면으로 쓰러졌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처절한 육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적은 고도로 훈련된 암살자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잡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박상사는 적의 손목을 필사적으로 붙잡으며 저항했습니다. 서로의 거친 숨소리가 귓가에 울려 퍼졌고 입안에서 터진 피 비린내가 진동했습니다. 박상사는 주변에 떨어진 돌덩이를 집어 적의 머리를 향해 휘둘렀습니다.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적이 주춤하는 사이 박상사는 자신의 권총을 뽑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품속에서 수류탄 한 발을 꺼내서 알 뽑아버렸습니다. 함께 조국의 흙으로 돌아가자는 광기 어린 눈빛이 어둠 속에서 번뜩였습니다. 수류탄의 안전 손잡이가 튕겨나가는 소리가 박상사의 귀에 선명하게 박혔습니다. 3초 혹은 4초 뒤면 모든 것이 끝날 상황이었습니다. 박상사는 순간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수류탄을 멀리 던질 시간도 피할 공간도 없었습니다. 그는 수류탄을 쥐고 있는 적의 팔을 꺾어 지면 아래의 깊은 구덩이 쪽으로 밀어 넣으려 했습니다. 두 사람의 몸이 엉킨 채 구덩이 안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지면 아래에서 묵직한 폭발음과 함께 진흙과 파편들이 하늘 높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GP 안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김일병은 박상사의 이름을 처절하게 부르짖었습니다. 자욱한 연기만이 그 구덩이를 가득 메우고 있었고 그 안에서는 아무런 움직임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적의 전차들은 이제 GP의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인력을 가하기 위해 주포의 각도를 미세하게 조정했습니다. GP 내의 대원들은 이제 끝으로 생각하며 서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남쪽 하늘에서 지축을 흔드는 듯한 굉음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공군의 F-15K 전투기들이 애프터버너를 가동하며 전장으로 진입하는 소리였습니다. 전투기에서 발사된 정밀 유도 폭탄이 밤하늘을 가로질러 적의 전차들을 향해 쏟아져 내렸습니다. 하늘을 가르며 내려온 정밀 유도 폭탄이 적의 전차 상부를 정확히 관통했습니다. 찰나의 순간 수천도에 달하는 초고온의 화염이 전차의 강철 장갑을 버터처럼 녹여버렸고 내부의 유폭으로 인해 전차의 포탑이 수십 미터 공중으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진해는 마치 거대한 북을 두드리는 것처럼 격렬하게 진동했습니다. 폭발의 압력은 주변의 대기를 순식간에 밀어냈고 그 여파로 근처에 있던 나무들은 마치 성냥개비처럼 맥없이 꺾여 나갔습니다.
GP 안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대원들은 잠시 넋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김일병은 넋을 놓고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박상사가 굴러떨어진 구역을 향해 달려나갔습니다. 연기와 흙먼지가 자욱한 구덩이 속에서는 아무런 기척이 없었습니다. 김일병은 손톱이 깨지고 피가 나는 줄도 모르고 맨손으로 흙더미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입안에서는 서걱거리는 흙먼지가 씹혔고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진흙과 지석했습니다. 그는 박상사가 절대 자신을 떠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믿으며 필사적으로 흙을 걷어냈습니다. 한참을 파헤치던 김일병의 손끝에 차가운 금속 장비의 촉감이 느껴졌습니다. 박상사의 방탄조끼였습니다. 김일병은 온 힘을 다해 박상사를 밖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박상사의 얼굴은 흙매먼지와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왼쪽 팔은 수류탄 폭발의 충격으로 기괴하게 꺾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가슴은 아주 미세하게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박상사는 적의 공수대원을 자신의 몸으로 눌러 폭발의 직격탄을 막아냈던 것이었습니다. 적은 이미 싸늘하게 식어 별이 되었지만 박상사는 기적적으로 숨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최대위는 지상작전 사령부로부터 긴급무전을 받았습니다. 적의 대규모 포병 전력이 사격 준비를 마쳤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미 북측 후방에서는 170mm 자주포와 240mm 방사포들이 남쪽을 향해 포신을 정렬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교전을 넘어 한반도 전체를 화염 속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전면전의 전조였습니다. 최대위는 즉시 의무 후송 헬기인 메디온을 요청했습니다. 리 대자와 중상을 입은 박상사를 이곳에서 빨리 빼내야만 했습니다. 그때 리 대자가 다시 한번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고통스러운 듯 신음하며 최대위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그는 갈라진 목소리로 북한군이 자신을 잡기 위해 전술 핵무기 운영 코드까지 변경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가져온 저장 장치 안에는 북한의 핵시설 위치와 발사 승인 절차가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정보가 남측에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북한은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태세였습니다. 최대위의 등줄기에 서늘한 공포가 스쳤습니다. 이 남자의 목숨에 수천만 명의 생사가 달려 있었던 셈입니다. 남측 후방에서도 대응 사격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K9 자주포 대대들이 일제히 방열을 마치고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공 레이더는 적의 포탄이 날아올 궤적을 추적하기 위해 밤하늘을 훑고 있었습니다. 공군 비행단에서는 추가적인 전투기들이 긴급 발진하여 비무장지대 상공으로 진입했습니다. 엔진의 굉음이 구름 위를 가득 메웠고 긴장감은 임계점을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어둠을 뚫고 아군의 수리온 헬기 2대가 GP 근처로 접근했습니다. 헬기계의 로터가 만들어내는 강한 바람이 주변의 수풀을 눕혔고 지면의 먼지를 폭풍처럼 일으켰습니다. 조동사는 적의 지대공 미사일 위협 때문에 지면에 완전히 착륙하지 못하고 지면 위 수미터 높이에서 호버링을 유지했습니다. 의무 요원들이 밧줄을 타고 신속하게 내려왔습니다. 그들은 능숙한 솜씨로 리 대자와 박상사를 들것에 고정했습니다. 하지만 적들도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북측 산등성이에서 섬광이 번쩍이더니 화승총 지대공 미사일 한 발이 헬기를 향해 솟구쳐 올랐습니다. 미사일의 추진체가 내뿜는 붉은 화염이 어둠 속에서 선명한 궤적을 그리며 다가왔습니다. 헬기 조종사는 즉시 기체를 급선회하며 플레어를 사출했습니다. 수십 개의 뜨거운 불꽃이 헬기 주변으로 퍼져나갔고 열추적 미사일은 플레어의 열기에 속아 공중에서 폭발했습니다. 하지만 그 충격으로 헬기가 크게 휘청거렸고 밧줄에 매달려 있던 의무 요원과 들것이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GP의 대원들은 헬기를 지키기 위해 적의 미사일 발사 지점을 향해 집중 사격을 가했습니다. K3 기관총과 K2 소총의 총구가 쉴 새 없이 불을 뿜었습니다. 총탄들은 적의 진지를 벌집으로 만들었고 적의 추가적인 미사일 발사를 억제했습니다. 이 소령은 통신기를 통해 헬기 조종사에게 서둘러 이탈하라고 소리쳤습니다. 헬기는 요동치는 기체를 다잡으며 엔진 출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렸습니다. 헬기가 서서히 고도를 높이며 GP를 벗어나려는 찰나 북측 후방에서 거대한 폭음이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이번에는 단 한 발의 포격이 아니었습니다. 수백 발의 방사포탄이 일제히 발사되어 밤하늘을 가로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하늘에서 수만 개의 별덩어리가 떨어지는 듯한 공포스러운 광경이었습니다. 포탄들은 GP502 구역뿐만 아니라 인근의 모든 아군 진지를 표적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최 대위는 대원들에게 모두 지하 벙커로 대피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대원들은 서로의 옷을 붙잡으며 좁은 통로를 따라 지하로 뛰어내려갔습니다. 머리 위에서는 이미 포탄들이 지면을 타격하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땅이 뒤집히고 콘크리트 벽에 균열이 가는 소리가 벙커 안까지 생생하게 전해졌습니다. 먼지가 천장에서 비처럼 쏟아졌고 전등이 깜빡이다가 이내 꺼져버렸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대원들은 오직 서로의 거친 숨소리에 의지하며 버텼습니다. 그 시각 리 대자와 박상사를 태운 헬기는 포탄의 궤적을 피해 필사적인 저고도 비행을 이어갔습니다. 조종사는 야간 투시경에 의지해 산맥의 능선을 타며 적의 레이더망을 피했습니다. 기체 뒤쪽에서는 여전히 적의 대공포탄이 불꽃을 일으키며 추격해왔습니다. 헬기 내부는 부상자들의 신음과 기계음으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의무 요원은 리 대자의 가슴에 손을 얹고 그의 심장 박동을 체크하며 제발 살아달라고 간절히 되뇌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헬기의 경보음이 다시 한번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뒤쪽이 아니었습니다. 헬기의 정면, 우리가 가야 할 남측 영공 방향에서 정체불명의 비행체 여러 대가 빠른 속도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레이더상에는 아군의 신호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적의 특수작전용 헬기들이 아군 헬기를 가로막기 위해 이미 침투해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적의 헬기들은 강력한 기관포를 앞세워 아군 헬기를 포위해 왔습니다. 좁은 계곡 사이에서 공중전이 벌어질 위기였습니다. 우리 헬기에는 공격용 무기가 거의 없었습니다. 오직 조종사의 비행 실력과 대원들의 간절함 뿐이었습니다. 적의 기관포탄이 헬기 동체를 스치며 날카로운 금속음을 냈습니다. 헬기 내부의 계기판이 불꽃을 튀기며 하나둘 꺼져갔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 리 대자는 희미하게 눈을 떠 자신의 품속에 있던 저장 장치를 의무요원의 손에 꼭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무언가 결심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리 대자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가 건넨 저장 장치의 무게는 실로 어마어마했습니다. 의무요원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방탄복 안쪽 깊숙한 주머니에 집어넣었습니다. 헬기 내부를 가득 채운 붉은색 경보등은 마치 전장의 심장 박동처럼 불규칙하게 깜빡거리며 대원들의 얼굴을 기괴하게 비췄습니다. 조종석의 오대위는 조종관을 움켜쥔 손에 하얗게 피가 안 통할 정도로 힘을 주었습니다. 전방에서 다가오는 적의 MD-500 헬기 세대는 마치 굶주린 늑대처럼 아군 헬기의 테러를 차단하며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계곡 사이의 좁은 틈을 파고드는 비행은 그 자체로 도박이었습니다. 양옆으로 깎아지른 듯한 암벽들이 스치듯 지나갔고 로터가 만들어내는 강력한 하강 기류는 계곡 아래의 강물을 미친 듯이 소용돌이치게 만들었습니다. 적의 선두기체가 기관포를 뿜어냈습니다. 7.62mm 탄환들이 방공기를 찢으며 날아와 헬기 동체 옆면을 두드려댔습니다. 팅팅 소리를 내며 튕겨나가는 도탄의 불꽃이 창밖으로 보일 때마다 기체 안의 대원들은 본능적으로 몸을 웅크렸습니다. 오대위는 부조종사에게 체프와 플레어를 아끼지 말고 투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동시에 후방의 GP-502 구역은 이미 거대한 화염의 바다로 변해 있었습니다. 북한군의 240mm 방사포탄 수백 발이 지면을 타격할 때마다 거대한 토네이도가 치솟는 듯한 장관이 연출되었습니다. 벙커 내부에 숨어있던 최대위와 대원들은 천장에서 쏟아지는 먼지를 뒤집어쓰며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땅이 울리는 진동은 단순히 소리가 아니라 육체를 직접 타격하는 물리적인 충격이었습니다. 최대위는 무전기 너머로 들려오는 포병대대의 사격 개시 보고를 들었습니다. 드디어 아군의 K9 자주포가 반격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수십 킬로미터 후방에서 대기하던 K9 자주포들이 일제히 포문을 열었습니다. 발사 시 발생하는 거대한 후폭풍이 주변의 수풀을 하얗게 태워버릴 정도의 위력이었습니다. 포탄들은 음속의 몇 배가 넘는 속도로 대기를 뚫고 날아가 적의 방사포 진지를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밤하늘은 이제 단순히 어두운 공간이 아니라 수만 발의 철강탄과 예광탄이 수놓는 기괴한 전광판이 되었습니다. 지면에서 일어나는 폭발음과 하늘에서 터지는 대공포탄의 파열음이 뒤섞여 세상의 종말을 날리는 교향곡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다시 헬기 내부로 돌아와 오 대위는 기체를 급격히 하강시켰습니다. 적의 추격을 뿌리기 위해 계곡 바닥에 거의 붙다시피 비행하는 초저고도 침투 비행을 선택한 것이었죠. 기체가 심하게 요동치며 리 대자와 박상사가 누워있는 들것이 좌우로 흔들렸습니다. 의무요원은 자신의 몸으로 부상자들을 지탱하며 그들이 기체 밖으로 튕겨나가지 않도록 안간힘을 썼습니다. 박상사는 정신이 혼미한 와중에도 자신의 주머니에서 수류탄 안전핀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만약 헬기가 추락하여 적에게 포위된다면 결코 살아서 잡히지 않겠다는 무언의 결의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적의 MD-500 한 대가 아군 헬기의 머리 위를 가로지르며 정면을 막아섰습니다. 적 조종사는 아군 헬기를 추락시키기 위해 로터끼리 충돌시키는 자살 비행을 시도하려 했습니다. 오대위는 눈동자를 번뜩이며 조종관을 옆으로 꺾었습니다. 헬기는 거의 수직에 가까운 각도로 기울어졌고 두 기체의 로터가 불과 몇 센티미터 차이로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금속과 금속이 스치는 듯한 날카로운 마찰음이 기내를 울렸고 그 충격으로 조종석 유리에 미세한 금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리 대자는 갑자기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그는 입가에 묻은 피를 닦아내며 의무요원에게 조종사에게 전하라고 소리쳤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나는 이 좌표 아래에 북한군의 숨겨진 지하 통신 기지가 있다고 말이죠. 그것을 타격하지 않으면 남측의 모든 통신망이 마비될 것이라는 절박한 정보였습니다. 의무요원은 리 대자의 말을 오 대위에게 전달했습니다. 오 대위는 지상작전사령부에 해당 좌표를 즉시 타격해달라고 긴급 요청했습니다. 사령부의 승인은 빛보다 빨랐습니다. 대기 중이던 HH-60 페이브워크 구조 헬기와 함께 엄호 중이던 아파치 공격 헬기들이 지시에 따라 기술을 돌렸습니다. 아파치 헬기의 M230 30mm 기관포가 적의 지하기지 입구를 향해 불꽃을 뿜었습니다. 연쇄 폭발이 일어나며 적의 통신 안테나들이 힘없이 쓰러졌고 적의 추격조들 사이에서 혼선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통신이 두절된 북한군 헬기들은 일순간 당황하며 비행 대열이 흐트러졌습니다. 오 대위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엔진 출력을 한계치인 110%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엔진 실린더가 비명을 지르며 과열 경고등이 들어왔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헬기는 계곡을 빠져나와 아군 영토인 화천 인근의 안전구역으로 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 아군 방공부대의 발칸포들이 적 헬기를 저지하기 위해 밤하늘로 불꽃의 장벽을 쌓아 올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기에는 일렀습니다. 적의 전차부대가 이미 아군 GP 하단부까지 밀고 내려와 국지적인 교전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아군의 K1 전차부대와 적의 T-62 전차들이 서로의 장갑을 향해 철갑탄을 날려댔습니다. 포탄이 전차 장갑에 부딪혀 튕겨나가는 불꽃은 수 킬로미터 밖에서도 보일 정도로 강렬했습니다. 지면은 전차들의 궤도 소리와 포격 소리로 인해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꿈틀거렸습니다. 박상사는 서서히 의식을 잃어가면서도 끝내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그는 리 대자의 손을 꼭 쥔 채 우리가 해냈다고 짧게 내까렸습니다. 리 대자 또한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태어난 조국을 등졌지만 그 대가로 한반도의 더 큰 비극을 막았다는 사실에 안도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품속에 든 정보가 실제로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그리고 북한이 이대로 물러날 것인지는 여전히 미지수였습니다. 헬기는 마침내 사단 사령부 근처에 임시 착륙장에 무거운 동체를 내려놓았습니다. 로터가 멈추기도 전에 대기하고 있던 수십 명의 무장대원들이 헬기를 에워쌌고 의무병들이 달려들어 부상자들을 옮겼습니다. 리 대전은 들것에 실려가면서도 최대위의 이름을 부르며 GP에 남은 대원들을 구해야 한다고 울부짖었습니다. 그 시각 GP-502의 벙커 문 앞에는 적의 특수부대원들이 도달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폭약을 설치하며 문을 강제로 개방하려 했습니다. 최대위는 남은 탄알집을 총에 결합하며 대원들에게 마지막까지 자긍심을 잃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문 너머에서 폭발의 전조를 알리는 전자음이 들려왔습니다. 과연 최대위와 대원들은 그 절망적인 고립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리 대자가 가져온 정보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GP-502 구역의 지하 벙커문이 강한 압력에 비명을 지르며 뒤틀렸습니다. 적의 특수부대가 설치한 성형 작약 탄약이 폭발하며 두꺼운 강철문에 커다란 구멍을 냈습니다. 최대위는 먼지 구름 사이로 총구를 겨누며 대원들에게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대원들은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몸을 밀착시킨 채 K2 소총의 가늠새 너머로 나타날 적의 실루엣을 기다렸습니다. 1초가 영겁의 시간처럼 느껴지는 정적이 벙커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순간 GP 상공을 찢는 듯한 육중한 기계음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적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아군의 K-21 보병 전투 장갑차 3대가 거친 엔진음을 내뿜으며 GP 하단부까지 치고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장갑차에 장착된 40mm 주포가 적의 침투조를 향해 불을 뿜었습니다. 40mm 탄환이 적의 엄폐물을 박살내며 폭발할 때마다 지면이 요동쳤고 벙커 입구를 에워싸고 있던 적의 특수부대원들은 아군의 압도적인 화력 앞에 무력화되었습니다. 최대위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원들에게 지금이 반격의 기회라고 소리치며 벙커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자욱한 연기 속에서 남측 대원들과 북측 추격조 사이에 치열한 근적 교전이 벌어졌습니다. 총탄이 공기를 가르며 날카로운 마찰음을 냈고 대원들의 거친 숨소리와 고함이 뒤섞여 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승부의 저울은 남측으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공중에서는 아파치 공격 헬기가 적의 후방 지원 부대를 완전히 차단하고 있었고, 지상에서는 아군의 전차 부대가 적의 전진을 완벽하게 저지했습니다. 몇 분 후 북측의 포격 소리가 서서히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평양의 지휘부도 리 대저의 신병 확보가 불가능해졌음을 직감한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의 도발은 전면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압박감이 그들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북한군은 서서히 비무장지대 너머로 후퇴하기 시작했고, GP502 구역에는 다시금 무거운 침묵이 오고오로 내려앉았습니다. 타버린 풀 냄새와 화약 냄새만이 그날 밤에 처절했던 사투를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으로 후송된 박상사는 사흘문에게도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눈을 뜨자마자 옆 침대에 누워있는 리 대저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리 대저는 왼쪽 어깨에 붕대를 감은 채 박상사를 바라보며 고맙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묘화 전우애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비록 어제까지는 총구를 겨누던 적이었지만 생사의 갈림길에서 서로를 지탱했던 기억은 그들의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리 대저가 목숨을 걸고 가져온 저장 장치 안에는 실로 경악할 만한 정보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북한이 수년 동안 공들여 준비해온 전술 핵무기 재배치 계획과 남한 내 주요 기반 시설에 대한 동시다발적 타격 시나리오였습니다. 이 정보는 즉시 한미연합사령부에 공유되었고, 아군은 이를 바탕으로 대북 방어 체계를 전면 재수정했습니다. 리 대저의 결단이 아니었다면 한반도는 우리가 상상조차 하기 싫은 비극의 소용돌이에 휘말렸을지도 모릅니다. 몇 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리 대저는 이제 새로운 이름과 신분을 부여받고 대한민국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가끔 창밖의 북쪽 하늘을 바라보며 자신이 두고 온 고향과 가족들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가져온 그 작은 칩 하나가 수천만 명의 소중한 일상을 지켜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상사는 훈장을 수여받고 다시 전방부대로 복귀했습니다. 그의 왼쪽 팔에는 여전히 수류탄 파편의 흉터가 남아있지만 그는 그것을 훈장보다 더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는 오늘도 GP의 철책선을 따라 걸으며 경계 근무를 섭니다. 평화라는 것은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 없이는 유지될 수 없는 유약한 유리그릇 같다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날 밤의 교전은 언론에 크게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국지적 도발에 대한 아군의 즉각적인 대응이라는 짤막한 기사로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조국의 안녕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이 소령, 김병장, 그리고 박상사와 같은 수많은 이름 없는 영웅들이 있었기에 우리는 오늘도 평온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반도의 긴장은 여전히 팽팽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작전과 첩보전이 벌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어두운 밤에 가장 밝게 빛났던 그들의 용기를 말입니다. GP502 구역의 총성은 멈췄지만 그날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우리 군의 가슴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모든 작전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대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다시 조국을 수호하기 위해 눈을 빛내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한 탈북자로 인해 시작되었던 긴박했던 전쟁 전야의 기록을 마칩니다.